검찰은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대학 때 배운 것 중 가장 유익했던 것은 현상을 구조와 개인이라는 시각을 적용해 분석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구조와 개인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은 구조가 개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가령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거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정해진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나 종교도 구조로서 개인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도로를 휘게하고 철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개인은 극소수겠죠. 기억해보면 문민정부 하에서만 검찰의 힘이 커 보입니다. 수사 개시, 수사 종결, 기소, 공소유지, 범죄와 관련 거의 모든 처리 권한을 가진 것이 검찰인데 해방 이후 검찰에게 이 권한이 생리적으로 주어져 왔습니다. 즉, 그 권한이 구조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역사는 오래도록 독재, 그것도 군사독재라는 후진국형 체제였습니다. 권력을 모두 쥔 군사독재 정부 하에서 검찰은 자신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독재의 권력에는 합리적 이성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총의 지배하에 사법권과 행정권은 나약하기 이를 데 없었죠. 그래서 인혁당 사건처럼 조작 수사, 조작 판결, 24시간도 안돼 사형을 집행해버리는 천인공노할 일도 일어났습니다. 군대를 정치에서 밀어내고 국정원의 힘을 빼고 기무사의 힘을 빼었을 때 문민정부나 국민은 합리적인 사법부의 운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부에 진출한 자들에게 민주적 소양이 몸에 체화되어 있었을까요? No. 개인의 입신영달이 주 목적이었던 자들에게 민주적 소양을 기대하기는 난방입니다. 더군다나 인식하지 못했던 권력이 점점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문민정부하에서 느낄 수 있었겠죠. 권한은 그대로 있는데 그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사라지자 사자가 떠난 밀림에 하이에나처럼 밀림을 장악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가정이든 국가든 구성원 전체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적 소양이 체화되어 있을 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싱가폴처럼 강력한 권한으로 그 소양을 강요하던지요. 강력한 권한을 불어 행사하지 않으면서 권한이 크게 주어지는 집단에게 자유를 주면 그 집단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민주정부 하에서 오래 봐왔습니다. 문맹률이 높고 가난하고 다른 나라 사정도 전혀 몰랐을 때는 일부 지식인들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우리 법체계도 만들어졌죠. 2000년 이후 경제발전과 인터넷의 발달로 국민들의 지식과 문화적 수준은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때부터 얼마 되지도 않은 활자에 파묻혀 앵무새처럼 그 활자를 외운 자들은 더 이상 사회의 지식인도 아니고 국민이 가진 소양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5년, 이제 저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요? 어림없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법이라 말합니다. 수사권의 분리와 동시에 경찰도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해야 하고 판사들도 배심원제와 판결문의 즉시 공개, 그리고 시민들이 50% 참여하는 탄핵위원회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즉,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하에 사법부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자의 말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저들을 인간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노무현이 인간으로 보고 싶어서 인간 취급했을까요? 당시 노무현에게는 의회 권력도 없었고 총도 없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들에게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꿈을 꿉니다. 희망을 봅니다. 민주적 소양을 갖춘 리더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존재, 그리고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의 강력한 지원. 결국 혼돈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군기 일학처럼 민주국가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강국으로 나아가는 1994년 두만강가에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우리나라를 세계 5위 국가로 만들어줄 것이라 역설했는데 2025년의 대한민국은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